나카미치 마사하루는 북오사카 대학 공학부 전기공학과 제6연구실에서 졸업 논문 주제로 그래프 이론을 활용한 로봇 제어를 연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한 방향으로부터의 시각 인식만으로 컴퓨터가 그 물체의 3차원 형상을 추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책상 앞에 앉아 프로그램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인 미노베가 말을 건넸다. 어이 나카미치 와서 이것 좀 봐. 미노베는 HP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모니터를 보면서 마사하루를 부른 것이다. 마사하루는 선배 뒤에 서서 흑백 화면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자잘한 눈금이 그어진 세 개의 도형과 잠수함 모양의 그림이 나타나 있었다. 마사하루도 본 적 있는 화면이었다. 그것은 서브머린이라고 부르는 게임으로 해저에 있는 상대방의 잠수함을 재빨리 격침시키면 이기도록 돼 있다. 세 개의 좌표에 나타난 몇 개의 데이터로 상대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에 이 게임의 재미가 있다. 물론 공격에 틈을 두었다가는 적에게 자신의 위치가 파악돼 즉시 어뢰 공격을 받게 된다. 이 게임은 마사하루가 속한 제6연구실 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연구 차원에서 합작한 것이었다.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도 모두 공동으로 작업했다. 즉, 제2의 졸업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왜요? 마사하루가 물었다. 잘 봐, 우리가 만든 서브머린과 조금 다르지 않아? 네? 예를 들어서 좌표를 나타내는 모양이라든지 잠수함의 형태라든지 말이야. 어라... 마사하루는 미노베가 말한 곳을 응시했다. 그러고 보니 정말이네요. 이상하지? 누가 프로그램을 만진 걸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 미노베는 컴퓨터를 일단 재부팅한 후 옆에 설치된 카세트 덱의 버튼을 눌러 그 안에 들어있던 테이프를 꺼냈다. 이 카세트 덱은 음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외부 기억 장치였다. IBM이 납작한 원형의 자기 디스크 장치에 자료를 기록하는 방식을 이미 발표했지만 PC 수준에서는 여전히 카세트 테이프를 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걸 넣고 작동시킨 거야. 테이프 라벨에는 머린 크래시라고만 적혀 있었다.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인 듯 했다. 머린 크래시? 뭡니까 그게? 3년의 나가타가 빌려준 거야. 3년이란 제3연구실을 뜻한다. 왜 이런 걸... 이것 좀 봐. 미노베는 청바지 주머니에서 카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조그맣게 접힌 종이를 끄집어냈다. 잡지에서 뜯어낸 듯한 그 종이를 미노베가 펼쳐 보였다. 퍼스널 컴퓨터용 각종 게임을 통신 판매합니다. 그런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아래 제품 이름과 게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가격을 표시한 표가 그려져 있었다. 제품은 전부 합해 30종 정도. 가격은 싼 것이 1,000엔 정도고 비싼 것은 5,000엔이 넘는 것도 있었다. 머린 크래시는 표의 중간쯤에 있었다. 그런데 다른 게임에 비해 굵은 글씨로 쓰여 있고 재미도에 별 4개가 붙어 있다.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은 그 밖에도 3개 정도 더 있었지만 별이 4개나 붙은 건 머린 크래시 뿐이었다. 즉 판매자가 특별히 추천하는 품목임이 분명했다. 판매자는 무한기획이라는 회사였다. 마사하루로서는 처음 듣는 이름이다. 이게 뭐죠? 이런 걸 통신 판매하는 회사가 다 있습니까? 최근에 간혹 눈에 띄더라고. 나는 별로 신경 써서 보지 않았는데 사면의 나가타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는군. 그리고
이 머신 크래시라는 게임의 내용이 우리가 만든 서브머린과 유사해서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야. 아는 사람 중에 여기에 주문해서 샀다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빌려봤더니 이렇게 내용이 똑같더라는 거야. 깜짝 놀라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지. 마사하루는 하고 신음을 내뱉었다. 어찌 된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서브머린으로 말하자면 미노베가 의자 깊숙이 기댔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의 오리지널 프로그램이야. 물론 정확히 말하면 매사추세츠 학생들이 만든 게임이 본보기가 되긴 했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성립된 것만은 틀림없어. 이런 걸 전혀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만들어 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군가가 이 무한기획이라는 회사에 서브마린 프로그램을 유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설마 달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서브머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멤버들 뿐이고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빌려줄 수도 없게 돼 있잖아. 미노베의 말을 들은 마사하루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아닌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은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 서브머린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전부 소집할까요? 마사하루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야겠지. 이제 곧 점심시간이니까 식사 후 여기 모이도록 하자고. 멤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물론 유출한 장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이야. 미노베는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손가락 끝으로 금태 안경을 살짝 밀어 올렸다. 우리 중에 누가 업자에게 팔아 넘겼다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데요? 나카미치가 모두를 신뢰하는 건 자유지만 누군가 배신을 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잖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사하루의 말에 미노베의 한쪽 눈썹이 꿈틀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본인도 모르게 어디선가 프로그램을 도둑 맞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범인이 우리 멤버 중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죠. 범인이라는 단어에 다소 저항감을 느꼈지만 마사하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쪽이든 멤버 전원에게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겠지. 미노베는 팔짱을 끼며 그렇게 말했다. 서브머린 제작에 관여한 사람은 대학원생인 미노베를 포함해 6명이다. 전원이 점심시간에 제6 연구실로 모였다. 미노베가 사건의 진상을 보고했다. 그러나 역시 아무도 그럴 만한 일은 없다고 했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이렇게 발각될 게 뻔한데요. 그걸 모를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4학년생 하나가 미노베에게 항변했다. 또 다른 한 명은 어차피 파는 거라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팔죠. 다 같이 의논해서 말이에요. 그러는 편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미노베가 멤버들에게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친구에게 게임을 해보라고 잠시 빌려준 적은 있지만 본인이 그 자리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프로그램을 복사할 틈이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군가 갖고 있던 프로그램이 자신도 모르게 유출됐을 가능성인데, 그리고 미노베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테이프 관리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분실한 적이 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다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서브머린을 멋대로 내다 팔았다는 얘기라고. 프로그램을 사들인 인간은 그걸로 당당하게 장사를 하고 있고. 미노베가 분하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모두를 둘러보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각자 자리로
점심시간이 끝나고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후 마사하루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테이프를 누군가가 들고 나갔을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프와 함께 서브머린 테이프도 보통은 자기 집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 어쩌다 들고 나갔을 때에도 손에서 떨어뜨려 본 적이 없다. 연구실에서조차 방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도둑맞았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는 이번 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들이 즐길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장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어쩌면 이거 새로운 사업이 될지도 모르겠는걸. 3. 마사하루가 유키오의 성장 과정을 새삼 떠올리게 된 것은 레이코의 얘기를 들은 지 보름쯤 지나서였다. 나카노시마에 있는 부립도서관에서 친구의 자료 조사를 도와주던 중이었다. 친구란 그의 아이스하키 동기 가키우치를 말하는 것으로 가키우치는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과거의 신문 기사를 조사하고 있었다. 하하하 맞아. 그때쯤이야. 나도 자주 심부름을 다녔지. 휴지를 사러 말이야. 가키우치는 펼쳐놓은 신문의 축세판을 읽으며 소리를 낮춰 말했다. 책상에는 축세판 12권이 놓여 있었다. 1973년 7월에서 1974년 6월까지로 한 달치가 한 권으로 묶여 있다. 마사하루가 옆에서 들여다보니 가키우치가 읽고 있는 것은 1973년 11월 2일자 기사였다. 오사카에 있는 셀리 유타운의 슈퍼마켓에 두루마리 휴지를 사기 위해 약 300명의 손님이 몰려들었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오일 쇼크 때의 얘기였다. 가키우치는 전기에너지의 수요에 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기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도쿄에서도 사재기 소동이 있었어? 그랬겠지.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두루마리 휴지보다는 세제 아니었을까? 내 사촌 하나도 세제를 사러 몇 번이나 심부름을 갔었다고 했거든. 아닌 게 아니라 이 기사에도 다마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세제에 담아낸 어치를 산 주부가 있었다고 돼 있네. 이거 혹시 너희 친척 얘기 아니야? 가키우치가 희죽거리며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마사하루도 웃으며 응수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무렵 뭘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봤다. 당시 그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오사카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여서 이 지역에 적응하느라 고생 꽤나 하고 있었다. 문득 유키오는 그때 몇 학년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니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초등학생인 그녀의 모습은 잘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 사람도 사고로 죽었어요. 아마 유키오가 6학년에 갓 올라갔을 때일 거예요. 5월이었으니까. 유키오의 생모에 관한 얘기였다. 그녀가 6학년이었다면 1974년이다. 마사하루는 축제판 중에서 1974년 5월치를 찾아 책상 위에 펼쳤다. 그해 5월에는 중의원 본회의,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안 가결, 우먼 리브를 주장하는 여성들 우생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해 중위권 면접실에서 집회 등등의 사건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일본 소비자 연맹 발족, 도쿄도 고토구의 세븐일레븐 1호점 오픈 같은 기사도 눈에 띄었다. 마사하루는 사회면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 조그만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가스레인지 불이 꺼져 중독사 오사카시 이쿠노구라는 제목이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2일 오후 5시경 오사카시 이쿠노구 오에니시 7번지 요시다 하이츠 103호에 사는 니시모토 후미오 씨가 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발견, 구급차를 불렀으나 니시모토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쿠노서의 조사에 따르면 발견 당시 집 안에는 가스가 가득 차 있었고 니시모토 씨는 가스 중독 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 누출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지만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된장국이 넘친 흔적이 있어 그로 인해 가스불이 꺼진 것을 니시모토 씨가 미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거군. 마사하루는 확신했다. 가라사와 레이코에게 들은 얘기와 거의 일치했다. 발견자 이름에 유키오는 없었지만 그건 신문이 유키오가 초등학생인 점을 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뭘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어? 카카우치가 옆에 와서 신문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아, 별거 아니야. 마사하루는 기사를 가리키며 아르바이트로 가르치는 학생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가키우치는 몹시 놀라워했다. 와, 신문에 실릴 정도의 사건에 관련되다니. 대단한데? 내가 관련된 건 아니야. 그래도 그 학생을 가르치고 있잖아. 그야 그렇지만 가키우치는 짐짓 감탄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그 기사를 들여다보았다. 이쿠노 구오의 나이토네 집 근처잖아. 아니 정말이야? 응, 틀림없을 거야. 나이토라면 아이스 하키 부 1년 후배였다. 그럼 다음번에 나이토에게 좀 물어봐야겠네. 마사하루는 그렇게 말하면서 기사에 적힌 요시다 하이츠의 주소를 메모했다. 그러나 그가 이 일에 대해 나이토와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로부터 2주일이나 지나서였다. 4학년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거의 접게 되므로 후배들과 마주칠 기회가 좀처럼 없기 때문이다. 마사하루가 동아리 방을 찾은 것도 운동 부족으로 체중이 불어나서 몸이나 좀 움직여 볼까 생각했을 때였다. 나이토는 작은 체구의 깡마른 녀석이다. 스케이팅 기술은 탁월하지만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탓에 콘택트 플레이를 하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요컨대 그다지 강한 선수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눈치가 빠르고 배려심이 있어 간부직을 맡고 있었다. 마침 그라운드 연습을 하고 있던 나이토에게 마사하루가 말을 건넸다. 아, 그 사건요? 알죠. 그러니까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나이토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우리 집 바로 근처였어요. 코앞은 아니지만 걸어서 갈 만한 거리였으니까요. 그 사건이 동네에서는 꽤 화제가 되었던 모양이지? 화제라기보다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죠. 이상한 소문? 네, 사고가 아니라 자살일 거라는 소문이었어요. 일부러 중독사했다는 거야? 네. 대답하면서 나이토는 마사하루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왜 그러는데요, 선배? 그 사고랑 무슨 상관이라도 있나요? 응, 실은 내가 아는 사람과 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그는 나이토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나이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와, 나카미치 선배, 그 집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한 우연인데요? 나로서는 우연도 뭣도 아니야. 그보다 좀 더 자세한 얘기 해봐. 어째서 자살이라는 소문이 났는지.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고등학생일 때라서요. 그리고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던 나이토는 갑자기 뭔가 떠오르듯 손뼉을 짝 쳤다.
아, 그렇지. 혹시 그 아저씨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지도 모르겠네요. 그 아저씨가 누군데? 우리 동네 부동산 아저씨요. 제가 그 아저씨 주차장을 빌려 쓰고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전에 아파트에서 가스 자살 사건이 발생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그 아파트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마사하루의 머리에 언뜻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그 사람이 혹시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아닐까? 그 아저씨가요? 사체를 발견한 사람이 아파트를 임대해준 부동산 주인인 것 같아.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 아, 그야 할 수는 있지만 부탁해.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래. 네, 알겠어요, 선배. 스포츠 동아리에서 선후배 관계는 절대적이다. 번거로운 부탁에 나이토는 곤욕스러웠지만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저녁 마사하루는 나이토가 운전하는 카리나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나이토가 사촌형에게 30만 엔을 주고 산 중고차라고 했다. 미안해, 귀찮은 일을 부탁해서.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어차피 집 근처인데요, 뭐. 나이토가 싹싹하게 말했다. 후배는 전날의 약속을 즉시 실행에 옮겼다. 주차장을 중개해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5년 전 가스 중독 사건의 발견자를 확인해 본 것이다. 그 결과 사체를 발견한 사람은 부동산 아저씨가 아니라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은 현재 후카에바시에서 다른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다. 후카에바시는 히가시나리구로 이쿠노구보다 좀 더 북쪽에 있었다. 지금 마사하루 손에는 간략한 약도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그런데 나카미치 선배는 역시 성실하군요. 가르치는 학생의 성장 과정까지 알아두는 편이 가정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절대 못해요. 하기야 저더러 가르쳐 달라는 사람도 없지만요. 나이토는 감동했다는 듯이 말했다. 마사하루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왜 이러는지 잘 몰랐다. 물론 자신이 유키오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은 자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모든 걸 알고 싶은 건 아니었다. 과거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이 그의 평소 지론이었다. 아마도 현재의 그녀를 이해할 수 없어서겠지 라고 그는 생각했다. 몸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서 친근하게 말을 주고받는 순간에도 그녀라는 존재가 문득문득 멀게 느껴지곤 했다. 마사하루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초조했다. 나이토는 계속 얘기를 늘어놓았다. 이번에는 올해 들어온 신입 부원에 대한 얘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경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역시 이번 겨울이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자신의 학점보다 팀 성적이 더 신경 쓰인다는 나이토는 다소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다가와 부동산 후카에바시 지점은 주오대로라 불리는 간선도로에서 길 하나 안쪽에 있었다. 한신 고속도로 히가시 오사카선 다카이다 출구 옆이다. 안으로 들어가니 마른 몸집의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다른 종업원은 없는 듯했다. 마사하루 일행을 본 남자는 어서 오십시오. 아파트 하고 물었다. 아마도 집을 구하는 손님으로 오해한 모양이다. 나이토가 요시다 하이츠 사건에 대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다는 뜻을 전했다. 이쿠노점 주인께 물었더니 사건 현장을 발견한 분이 이쪽 사장님이라고 해서요. 아, 그렇습니다만. 다가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두 젊은이를 번갈아 보았다.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현장을 발견했을 때 여자아이가
함께 있었죠? 마사하루가 물었다. 유키오라는 아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이 아마도 니시모토였을 겁니다. 그래요, 니시모토죠. 그쪽은 니시모토의 친척인가요? 아니요. 유키오는 제 제자입니다. 제자요? 아, 학교 선생님인가 보군요. 다가와는 납득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마사하루를 보았다. 굉장히 젊은 선생님이군요. 가정교사입니다. 가정교사? 아, 그렇군. 다가와의 시선에 깔보는 듯한 기색이 비쳤다. 그 아이 지금은 어디 사나 모르겠군. 엄마가 죽고 의지할 때도 없을 텐데. 친척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가라사와라는 집안이죠. 그러나 다가와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잘 지내나 모르겠네. 그 후로 만난 적이 없으니 잘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죠. 벌써 그렇게 됐어? 다가와는 마일드 세븐 갑에서 담배 한 개피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사하루는 그가 의외로 유행에 민감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마일드 세븐이 나온 것은 2년 전쯤인데 맛이 없다는 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마사하루의 친구들도 태반이 세븐스타를 피우다가 마일드 세븐으로 갈아탔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사건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연기를 한 모금 뿜어내고서 다가와가 물었다. 이 남자는 상대가 자기보다 연하로 판단되면 말투가 거만해지는 모양이다. 다가와 씨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더군요. 물론 거짓말이다. 유키호와는 사건에 대해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아니, 나눌 수도 없었다. 신세랄 게 뭐 있나. 아무튼 그때는 정말 놀랐어. 다가와는 의자에 기대며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었다. 그리고 니시모토 후미오의 사체를 발견했을 당시의 상황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침 시간이 남아 돌아 따분하던 참이었는지도 모른다. 덕분에 마사하루는 사고의 개요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사체를 발견했을 때보다 그 후가 더 귀찮았지. 경찰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댔으니 말이야. 뭘 묻던가요? 방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런 거지. 뭐 나는 창문을 열고 가스 밸브를 잠근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냄비는 건드리지 않았느냐. 현관문은 확실히 잠겨 있었느냐. 끝도 없이 묻더라고. 어찌나 골치가 아프던지. 냄비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나는 잘 몰라. 된장국이 넘쳤다면 냄비 주위가 좀 더 지저분해야 한다나 뭐라나. 아무튼 국물이 넘쳐서 불이 꺼진 건 사실인데 뭘 어쩌겠어. 다가와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사하루는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도 인스턴트 라면을 끓이다가 깜빡해서 국물을 넘치게 한 적이 있다. 그럴 때면 냄비 주위가 무척 지저분해지곤 했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가정교사까지 붙여주는 집에 들어갔으니 결과적으로 그 아이에게는 잘된 일이군. 그런 엄마와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을 테니 말이야.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나요?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활고에 무척 시달렸어. 집에서 일했던 것 같은데 월세 내기도 벅차 보였으니까. 월세가 몇 달씩 밀리곤 했지. 다가와는 공중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렇군요. 그렇게 고생한 탓인지는 몰라도 그 유키오란 아이 굉장히 매몰찬 구석이 있었어. 심지어 엄마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랐지. 네. 마사하루는 의아한 심정으로 부동산 주인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후미요의 장례식에서 유키오가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레이코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었다.
한때는 자살이 아니냐는 소문도 나도 났잖아요. 나이토가 옆에서 물었다. 그랬지. 그건 왜죠? 마사하루가 물었다. 그렇게 생각해야 앞뒤가 맞는 일이 몇 가지 있었어. 나를 여러 번 찾아온 형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말이지. 앞뒤가 맞는다고요? 뭐라 그랬더라? 벌써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다가와는 잠시 관자놀이 부근을 누르며 생각에 잠겼다가 잠시 후 고개를 들었다. 아, 그래. 니시모토 부인이 감기약을 먹었다고 했어. 감기약요? 그게 어때서요? 정상적인 분량이 아니었던 거지. 빈 봉지로 미루어 한꺼번에 보통의 5배 이상을 먹은 흔적이 있다는 거야. 부검으로 증명됐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 5배 이상. 그건 좀 심하군요. 그러니까 경찰이 잠들기 위해서 먹지 않았을까 의심한 거지. 가스를 틀어놓은 채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는 방법이 있잖아. 수면제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대신 감기약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짐작했던 거야. 수면제 대신이라고요? 술을 꽤 마신 흔적도 있었다고 했지. 아마 빈 정종병이 쓰레기통에 들어 있었다더나? 빈 정종병이 쓰레기통에 들어 있었다더라고. 그 부인 평소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니까 그 역시 잠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네요. 아, 맞다. 창문도 있다. 기억이 점차 되살아나는 탓인지 다가와의 말은 웅변조가 돼가고 있었다. 창문이 왜요? 창문이 전부 닫혀있는 것도 이상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 집 부엌에는 환기구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할 때는 창문을 여는 게 정상 아니겠느냐는 거지. 다가와의 말에 마사하루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듣고 보니 과연 그랬다. 하지만 깜빡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살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었던 거고 감기약이나 술도 마찬가지야. 다른 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게다가 무엇보다 그 아이의 증언이 있었고 말이지. 그 아이라면 유키오 말이야. 어떤 증언이었나요? 특별한 건 아니었어. 엄마가 감기에 걸렸었다는 거야. 오한이 들면 정종을 마시기도 했다고 말했고. 아, 그런 거였군요. 형사 말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약을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이상하다지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먹었는지는 죽은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거 아냐? 게다가 자살하려는 사람이 굳이 된장국은 왜 끓였겠어. 뭐 그런저런 이유로 결국 사고사로 처리됐지. 다가와는 길이가 짧아진 마일드 세븐을 재떨이에 비벼 껐다. 경찰 얘기로는 30분만 빨리 발견됐어도 살았을지 모른다고 했지만 자살이든 사고든 그 사람은 죽을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네. 그가 얘기를 마칠 즈음 부동산에 손님이 들어왔다. 중년 남녀였다. 다가와가 영업용의 살가운 미소와 함께 어서 오세요 하고 그들에게 인사했다. 더는 자신들을 상대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마사하루는 나이토에게 눈짓을 하고 부동산을 나왔다.